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는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첫 번째로 IWAIC 하고 IWSIC 첫 번째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지난주 발제를 잘 들었다면은 이제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환경에서는 적절한 모델 셀렉션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얘의 목표는 무엇이냐? 모델 셀렉션의 목표는 이제 지난 발제 시간에 민주님께서 몇 번을 강조를 했듯이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모델 셀렉션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어댑티브 IW ERM의 이 플래트닝 파라미터 감마가 적절히 선택된다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 드라이븐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 셀렉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는 트루 제너럴리제이션 에러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추정치로 제너럴리제이션 에러의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CV와 같은 일반적인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에스티메이터는 이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상황에서 심하게 바이어스드 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CV가 방학 세션에 했던 거죠. 그래서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CV가 무엇인지? 오늘 질문자 누구시죠? 어, 그럼 민주님 CV가 뭔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CV를 할 때 트레인이랑 테스트랑 나눠서 이거를 성능을 그걸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레인을 시켜서 테스트 성능을 확인을 할 건데 얘가 테스트가 우연히 쉬운 샘플로 구성될 수 있어서 얘가 좋게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K폴드 CV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CV에서는 이 K폴드 쓰는데 여기서 나왔던 가정이 테스트 셋에서의 디스트리뷰션하고 트레인 셋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상황에서 볼 거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심하게 바이어스 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제 따라서 우리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언바이어스드니스를 가지는 제너럴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IWARC인 건데 이 IWARC가 뭔지를 알아보려면 ARC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정이 제일 많은 거고 점점 가정이 적어지면서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되고 해서 IWARC가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가정을 없애가면서. 그래서 먼저 ARC가 뭐냐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정보 기준인데 얘는 KL 다이버전스를 추정하는 이런 점근적으로 언바이어스드하게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모델로 얼마나 잘 근사되는지를 나타내는 매저예요. 그래서 ARC가 말하는 거는 이 매저를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두 항의 합으로 나타나 있죠. 이 첫 번째 항은 피팅 텀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페널티 텀입니다. 얘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잘 피팅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이 페널티 텀은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얘가 로스 펑션에 트레이닝 이 값을 플러그인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얘가 더
적을수록 좋은 값이 나오게. 왜냐면 매저, 이 거리가 더 적을수록, 진짜와 거리가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 작을수록 좋은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차원수가 클수록 이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 페널티 항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게 TIC인데 이 AIC에서는 그 모델이 스페시피케이션 하다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TIC에서는 얘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허용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해보면 다른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앞에는 똑같아요. 이 페널티 항이 달라지는데 원래는 여기가 디멘션 세타였죠. 근데 저희는 얘를 트레이스 F 햇, G 햇, 인버스의 트레이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F 햇이 뭐냐면 샘플별 그레디언트의 변동성을 모은 행렬을 말하는 거고 G 햇이 뭐냐면 로스가 파라미터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한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얘는 correctly specified 된 모델, 아까 AIC처럼 그런 모델에서는 F랑 G가 같아져서 AIC의 페널티랑 똑같아지는데 미스스페시파이드 된 모델에서는 이 두 개가 달라져서 이 TIC는 얘를 활용해서 좀 더 복잡도를 일반적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조금 더 일반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게 IWAIC였죠. IWAIC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의 디스트리뷰션하고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면 이제 우리는 IWAIC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앞뒤 이렇게 슉슉슉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면 또 달라진 건 얘밖에 없어요. 얘가 우리가 지난주 발제 시간에 배웠던 importance weight였죠. 그래서 우리는 importance weight를 곱해주면 이제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예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테스트에서 더 잘 나오면 여기에 좀 더 큰 값을 주는 거고 트레인 데이터에서만 잘 나오는 거면 좀 더 낮은 값을 줌으로써 이제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가 웨이트가 곱해진 트레이닝 스코어를 말하는 거고 얘도 페널티 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IC, TIC, IWAIC를 봤는데 얘네가 뭐가 다르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상황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르다고 가정한 거는 IWAIC 뿐이었고 모델이 스페시피케이션 하냐라는 이 가정은 이제 여기에서만 있었고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허용하는 거는 이제 TIC부터 얘부터 걔를 허용하는 거라서 얘가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상황도 허용을 하는 거고 미스 스페시피케이션도 허용을 하는 거라서 얘가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는 원래 이게 디멘션 세타여서 그 페널티 항을 이걸로 보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트레이스 F 햇 G 햇 인버스를 써서 얘가 바뀌었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스 임포턴스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보정을 했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고 이제 얘가 강한 가정을 가졌었고 여기서 조금 더 일반화됐고 여기서 좀 더 일반화됐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WAIC는 AIC의 이제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IWAIC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IWAIC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얘가 어심토틱한 바이어스를 없애줬잖아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죠. 근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요.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풋 인디펜던스 문제랑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1번만 다룰 거고 이 뒤에는
나머지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로 이제 바이어스가 없다는 걸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AWARC에서는 트레이닝 인풋 포인트랑 트레이닝 아웃풋 포인트, 그러니까 X값, Y값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해서 그거의 기준으로 이 언바이어스드니스가 평가가 되는데 이 식처럼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취하고 Y에 대해서도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의 트레이닝 셋만 줘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으로 이 싱글 트라이얼 제너럴리제이션 에러에 대한 이거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미 관측된 이 리얼라이제이션 값을 이 에스티메이터 식에 대입해서 실제 에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아웃풋 이 원래는 이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Y에 대해서도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스펙테이션을 별로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인풋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아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알고 있다는 컨디션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풋 포인트, 이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지 않고 이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를 예측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왜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X 값이 뭔지를 알아서 여기에 플러그인을 하고 이 Y에 대한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만 예측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X랑 Y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했던 게 인풋 인디펜던트 애널라이시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전체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인풋 디펜던트 애널라이시스 얘의 컨디셔널한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 인풋 디펜던트를 방금 얘기했잖아요. X에 대해서 컨디셔널한 거. 그거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 샘플이 이거 X, Y 하나뿐인 모델 셀렉션 상황을 갖고 와봤어요. 얘가 M1일 때, 모델이 M1일 때, 얘가 모델이 M2일 때인 건데 여기서 이 선들이 각각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실점선 있죠? 완전 절취선처럼 생긴 거,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이 생긴 얘가 인풋 인디펜던트 접근에서 이 그 원래 우리가 하던 인풋 인디펜던트 접근에서 이 모델의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잘 보시면 X랑 Y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실선은 각각 트레이닝 인풋 포인트 X가 주어졌을 때 이 노이지한 트레이닝 아웃풋 값 Y에 따른 모델의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얘 컨디셔널하게 봤죠? 얘를 나타낸 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세 개냐면 각각 트레이닝 인풋 포인트 X의 리얼라이제이션 값이 X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 선을 나타낸 거고 마지막으로 이 점선들 있죠? 이 세 개. 얘네는 그 인풋 디펜던트 접근에서 얘 있잖아요. 얘 그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균값인 거죠. 이 실선들에 대해서 각각. 그래서 얘네가 결국 뭘 말하냐? 얘가 M1 상황이었고 얘가 M2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풋 인디펜던트 상황에서는 이 가위로 자르는 선 있죠? 이 상황에서는 그 리얼라이제이션 값과 상관없이 M1에서가 M2에서보다 더 낮죠. 더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에러에 대한 기대값이 더 낮은 거니까 M1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X2'이라는 값이 관측이 되면은 플러그인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값이거든요. X''이 들어간 값은 여기일 때. 그래서 얘랑 얘를 보시면 플러그인을 해보면 M2에서가 더 낮으니까 실제로는 M2가 M1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결과를 말해줘요. 그래서 얘가 아까 위에서 말한 거고 결과적으로 제너럴리제이션 에러의 이 인풋 디펜던트 애널리시스가 인디펜던트 할 때보다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본 게 지금까지 저의 발제였고 다음에
IWSIC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님에 이어서 Importance Weighted Subspace Information Criterion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IWSIC가 어떤 생각을 거쳐서 정의가 설립되는지 과정을 같이 알아볼 건데, 제게 하나 설명할 건데 호흡이 조금 길어요. 근데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노테이션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true function fx는 우선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정을 해야 될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함수는 unknown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true function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먼저 제안한 후에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고, 제한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델의 모수가 어떻게 추정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함수가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uggested 모델은 결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기가 좀 낯설 수 있는데, 함수들의 집합이라는 표기가 낯설 수 있는데 이 뒤에 가서 자세히 더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제한된 모델에서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통해서 세타를 추정을 하게 되면 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learned 모델로서 결정이 되고, 저희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학습된 모델들 중에서 그 일반화 오류가 가장 작은 최종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옵티멀 파라미터 세타 스타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때 이 최적 모델을 그 옵티멀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최적인 거죠, 얘가. 네, 노테이션 설명 끝났고요. 3장에서 이제 결국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된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까? 즉 모델 셀렉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은서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중요한 내용이지만 백그라운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셀렉션은 여러 제한 모델들 중에서 제너럴라이즈한 에러, 즉 일반화 에러가 가장 작은 모델이 무엇일까를 결국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앞으로 저는 그냥 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 한 세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셋 하나만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통계량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 젠이라고 했는데, 이 젠은 제한되는 모델마다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함수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이라는 함수를 표현하는 항 중에서 모델 성능에 영향을 주는 항만 골라서 정의한 일종의 에러를 이제 젠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젠은 이제 true function fx와의 차이를 표현하는데, 이 fx 이거를 모르죠, 저희가. 그렇게 얘도 모르고 얘에서 파생된 젠 프라임도 모릅니다. 이게 다 unknown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젠 프라임도 추정 대상이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젠 프라임에 대한 추정량, 젠 프라임 햇을 저희가 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어로 이제 여러 형태의 젠 프라임에 대한 추정량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은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IWAIC도 그중 하나고,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설명해 드릴 IWSIC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뭔가 모델 비교를 위한 크리테리언이 정의가 되면 제한된 모델들을 동일한 데이터로 각각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젠 프라임의 햇을 비교를 계산을 해서 각각 계산을 해서 비교하고 그 중에서 기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셀렉한다. 예를 들면 2를 셀렉한다. 이렇게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모델 셀렉션이. 그래서 저는 이제 IWSIC를 설명드릴 건데 정의를 이제 결국에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를 바로 소개하고 거기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뜯어보고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정의가 됐고 이름은 또 왜 subspace information이 들어가는지 subspace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좀 다방면에서 이해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좀 쌓아야 됩니다. 응통 회기 다 수강하셨죠? 아니면 수강 중이거나 수강 다들 하셨을 텐데 그 수업에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다룰 때 벡터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그 확률 변수 여러 개랑 그 다음에 통계량들을 다 벡터 하나하나에 대응시키고 그 사실관계들을 다 해석이랑 사실관계들을 그림 하나에 한 큐에 해석을 하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오늘 좀 그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델들이랑 목적 함수를 벡터 공간에 넣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 모든 얘기를 이 그림 있죠? 이거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제 IWSIC의 다양한 측면을 직관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여러 모델들 중에서 모델 1이 이제 제한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종 목적 함수 이 fx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옵티멀 모델 얘랑 잔차 벡터 요 rx 잔차 벡터거든요. 얘로 좀 예쁘게 디컴포지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 나온 이 잔차 벡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놈이 1이고요. 요 잔차 벡터 크기를 요 델타로 스케일링 해가지고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phi lx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서 1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저 함수들로 표현이 돼요. phi i가 l이. 근데 이 함수들로 스팬을 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벡터 하나하나마다 함수가 대응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이제 스팬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도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공간을 펼치는 식으로 선대에서 배웠었고 또 이 그림이 말이 되려면은 함수가 벡터 역할을 해야 되고 함수들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나 सब스페이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함수 하나하나를 벡터 하나하나로 해석하고 이제 그림에서 봤었던 스팬된 공간을 제한된 모델 1, 그러니까 f 해시 표현 가능한 함수 공간, 얘네가 f 해시 표현 가능한 함수 공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약속이 되면 앞에서 제가 도입했던 함수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이 노테이션 표현도 벡터 공간이라고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 가능하냐? 그거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여기 있는 그림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고 공리를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들의 집합도 증명을 해보면은 이 공리들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그냥 짧게만 잘 설명을 하면은 그, 그 함수들의 집합 모았을 때 그 함수들의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또 스칼라 곱도 집합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 공리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잔차 함수 벡터랑 옵티멀 함수 벡터가 오소고널하게 디컴포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각입니다. 직각. 그리고 이 델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차 벡터 크기를 스케일링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크면은 모델이 미스페시파이드 되고 좀 작을수록 모델이 좀 스페시파이드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밑작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 질문 없으시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젠 프라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젠 프라임은 젠을 구성하는 항들 중에서 모델 셀렉션에 영향을 주는 항만 골라서 정의한 통계량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젠 프라임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수식의 형태가 이제 어떤 모델을 설정하느냐, 그리고 로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 위해 관찰하기 위해 suggested 모델을 이제 linear in parameter 모델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옵티멀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젠의 최소화 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로스는 그냥 스퀘어 로스로 세팅을 하고 나서 젠 프라임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젠 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노테이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 내적의 차이로서 정의가 됩니다. 네, 어, 네,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자면 요 첫 번째 항 먼저 보겠습니다. 요 U 세타 헷과 세타 헷의 내적이거든요. 내적 그 이너 프로덕트인데 이게 함수 공간에서 FF 벡터들 그러니까 런드 모델이거든요. 이 벡터의 자신 내적과 같아서 결국에는 그 놈 세타의 벡터로 봤을 때 그 놈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이 규칙만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도 비슷하게 얘도 내적입니다. 얘도 내적인데 U 세타햇이랑 세타 스타라는 내적 표현은 함수 공간에서 요 학습된 모델과 옵티멀 모델의 내적 값이 됩니다. 네, 중간 전개 과정 복잡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직관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옮겨서 해석하면 쉬운데 요 주황색 벡터가 여기 보이는 주황색 벡터가 F 햇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 저희에게 주어진 모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옵티멀 모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 두 벡터의 일단 거리 있잖아요.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서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적 값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두 항은 뭐였죠? 여기서 본 거죠. 그렇죠? 얘가 젠 프라임이에요. 이 두 개가 젠 프라임이고 뒤에는 어떤 이제 뭔가 붙는 건데 이제 젠 프라임을 결국엔 이걸로 정의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거리 제곱으로 그대로 정의하면 되지. 왜 얘를 뺐을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우선 얘를 보시면 세타스타 언노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뺍니다. 네, 근데 얘도 그러면은 언노운한 거 아닌가? 그럼 얘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까지 빼게 되면 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얘는 이거의 놈 제곱입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항이지만 얘는 학습된 모델과 얘랑 얘의 내적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항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항이기 때문에 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뺄 거 빼고 최소한의 이 필요한 것들만 담은 정의가 젠 프라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이 표현하는 서브스페이스 여기 내에서
옵티멀 모델과의 거리 있죠. 이거를 모델 셀렉션 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겠다, 정의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정의했는데, 젠 프라임을 정의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얘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추정량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정의 그걸 제시하기 앞서서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세타 스타가 언노운이었잖아요. 그래서 젠 프라임 직접 계산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먼저 해결해 보자면, 해결 아이디어가 요 세타 스타를 세타 원 세타 헷 원이라는 IWLS 있죠. 2장에서 배웠던 추정량인데 이것으로 그냥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얘랑 얘의 거리를 구하는데 얘를 모르니까 계산할 수 있는, 얘를 잘 추정하는 비슷한 벡터를 갖다 쓰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옵티멀 파라미터 세타햇을 모르니 세타햇을 괜찮게 추정하는 추정량 세타 원 햇으로 대신하자. 그러면 얼추 얘랑 같겠지, 비슷하겠지. 네, 그래서 이 벡터들도 좀 잘 얼라인 되게 그려놨고요. 아까 여기 그 스타가 있었는데 얘를 비슷한 값으로 대신하니까 얘도 그냥 비슷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제 은서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세타 원 햇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L1은, 그러니까 행렬 변환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터들의 공간을 이제 여기 세타 공간 있죠.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점 해결했으니까 바로 젠 프라임 햇을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문제가 있죠. 이제 앞에 IWAIC를 정의할 때랑 비슷한 문제인데, 동일한 트레이닝 셋으로 얘도 추정을 하고 또 그냥 모델에 대한 얘도 추정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코렉션 텀을 젠의 추정량을 정의할 때 좀 추가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어스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값 차이의 그 익스펙테이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얘도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대체한 거 얘랑 요 거리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알고 싶은 거리, 요 두 거리의 차이의 익스펙테이션이다. 바이어스 이해되시죠? 왜 바이어스인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그냥 막 더하면 안 되니까 얘도 좀 어떻게 뺄 거를 뺄 수 있는지 좀 뜯어보면은 얘를 전개를 해볼 수 있어요. L1 그대로 갖다가 전개를 해버리면 얘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는 내적 연산 법칙 이용해가지고 전개하면은 지워질 거 지워지고, 얘랑 요 항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항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얘예요. 얘는 또 필요가 없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pproximately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왜 0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그 잔차라는 거는 데이터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마다 잔차들을 모은 잔차 벡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1은 데이터 공간에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또 보내주는 행렬 변환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잔차 벡터에다가 L1을 해주면은 어떤 모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를 세타 헷 R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대응하는 함수 공간으로 옮겨버리면은 어떤 fr 햇이라는 함수에 요 그거를 플러그인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로 추정한 이 리지듀얼
함수 벡터 있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함수예요. 네, 그래서 얼추 요 남색 함수가 얼추 이 방향으로 될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얘랑 얘의 내적값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오소고날이었고 얘는 얘랑 비슷하니까 얼추 올소고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값이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얘를 날려버립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으니까 조정된 바이어스 항을 더해가지고 젠에 대한 추정량, 그러니까 젠 프라임 햇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저희는 pre-IWSIC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가공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세민님이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L1 Y 프레임은 세타 1 해시였어요. 그래서 그 이 거리 옵티멀 펑션과의 대략적인 거리에다가 그 바이어스 코렉션 항 더한 거로 구성이 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써먹으면 돼요. 써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써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IWAIC도 그랬고요. IWSIC도 마찬가지로 asymptotically unbiased 합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unbiased 하게 돼요. 심지어 코브레이트 시프트 상황에서도 언바이스를 만족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안심하고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왜 또 좋은 선별 기준이 되는지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은서님이 마지막에 인디펜던트 인풋 인디펜던트 인풋 디펜던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요 프리 IWAIC가 따지고 보면은 인풋 디펜던트 애널리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하는 항들을 살펴보면 U랑 세타 햇이랑 L1이 전부 X를 인풋으로 받고 있어요. 그 말은 X가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된 그 컨디션에 대해서만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풋 디펜던트고 그래서 좋다. 좋은 크리테리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 쓰면 되느냐? 좋다고 막 쓰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기준이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델 3개가 제한됐다고 해볼게요. 모델 1이 표현하는 벡터 공간, 2가 표현하는 벡터 공간, 그리고 3가 표현하는 벡터 공간 이렇게 있는데 얘 1과 2에 이거는 작다. 그러니까 잔차 벡터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얘네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제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거 자체가 크니까 미스페시파이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제외하고 얘네 둘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 모델들 중 1, 2 중에서 좀 더 좋은 모델이 뭐지? 라고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얘가 더 작아 보이니까 얘를 선택하자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동일한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켜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선택하는, 죄송합니다. 바꿔야 되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작더라도 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IWSIC를 씁니다. 괜찮나요? 얘가 IWSIC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고르는 게 낫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만약에 IWSIC를 써버렸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얘네를 모른다고 칩시다. 얘기 가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IWSIC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얘를 골라버렸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너무 크다 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IWSIC는 정리를 하면은 괜찮은 모델들이 얼추 추려졌을 때 그 안에서도 가장 좋은 모델을 뽑을 때 쓸 수 있는 모델 기준, 셀렉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국가 대표들 다 뽑고 나서 그 중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을 뽑고 싶다. 그러면 IWSIC로 평가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님이 요 기준을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이제 선발 기준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네. 아, 여기서요. 그러니까 인풋 디펜던트 애널리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결정하자.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봤을 때 F 햇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리가 얘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별로 차이가 안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둘 다 작고 괜찮은데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얘보단 이게 너무 크니까 잘 피팅되는 얘를 고르는 게 맞겠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아까, 아, 아, 이거 왜 울리지? 잠시만요. 아, 아, 해결해 줘. 여기 목소리가 울리는데. 아, 진짜요? 오빠? 혹시 에어팟 있어? 잠깐만. 여기 소리 울리는 거야. 참고 있지. 참고 있어. 이거 울리나? 그러니까 1을 생각하고 여기 켜야 돼. 싶어. 거기 켜야 돼. 여긴 꺼놨는데. 아. 얘를 끄고 어, 어. 네, 시작할게요. 아까 전에 헌우님께서 그 쟤네 추정 에스티메이터를 구할 때 이 부분을 조정된 바이어스 함을 추가한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커렉션 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네 에스티메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좀 바로 잡아주는 함이라고 해서 커렉션 텀이라고 할게요. 아까 전에 헌우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 커렉션 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렉션 텀에 있는 노이즈 때문인데요. 이 노이즈는 저희가 언노운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커렉션 텀은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 이 커렉션 텀을 구할 때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에 따라서 커렉션 텀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렉션 텀을 계산하는 과정을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는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에 따라서 커렉션 계산 방법이 달라짐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크게는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로 나눌 수 있고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각각의 커렉션 계산 방법이 다 다릅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리니얼 러닝 선형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저희가 회계 분석 시간에 배웠던 OLS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L이라는 행렬은 고정 행렬입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변해도 이 L은 그 변하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리니얼 러닝 케이스에서 저희가 어떻게 컬렉션 텀을 구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계산하려는 컬렉션 텀은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이 모델과 앞 슬라이드에서 이 친구의 저희가 이 y에 얘를 대입시켜주면은 이런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 햇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커렉션 텀은 이렇게 전개가 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적 기호인데 내적을 풀어서 써서 이 저희는 기대값을 노이즈에만 취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적의 선형성을 통해서 이 두 항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전제가 노이즈의 기대값은 0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두 항을 보시면 저희는 이 노이즈의 기대값을 0으로 정의했으므로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면 0과 그냥 아무 항이나 내적하면은 당연히 0이 될 거니까 이 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항은 이 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항, 남아있는 항을 구체적으로 구해볼 것입니다. 이 항을 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trace identity입니다. 제가 이게 교환을 보니까 그냥 결론만 딱 나와 있길래 손풀이로 하나하나 과정을 진짜 다 쪼개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항이 이렇게 되고 이 항이 왜 트레이스가 되는지 시그마 제곱과 트레이스 A로 분리가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는 커렉션 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커렉션 텀이 이렇게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모형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IWSIC의 쟤네 추정량은 커렉션 텀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서 저희는 진짜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곱의 햇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제곱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Affine Linear Learning.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Linear Learning에서 그냥 상수항 C만 더한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Linear Learning 모델에서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correction term을 똑같이 시그마 햇을 이 값을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은 내적의 선형성에 의해서 또 두 항으로 분리가 되게 되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 값은 상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저희가 전제를 했듯이 이 노이즈의 기대값은 0이므로 이 항은 날아가게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항만 남습니다. 근데 이 항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리니얼 러닝, 그냥 상수항이 없는 리니얼 러닝에서도 코렉션 텀이 이것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리니얼 러닝과 상수항이 포함된 리니얼 러닝은 코렉션 텀이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는 커렉션 텀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비선형 모델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비선형 모델의 문제점은 아까 전에 저희는 세타 햇이 그냥 ly.라고 했을 때 이 L 값이 고정된 행렬이었지만 지금은 L이 트레이닝 Y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함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L은 almost differentiable operator라고 해서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hx가 절대값 x다라고 했을 때 x는 0에서는 미분이 안 되지만 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는 almost differentiable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무스 널리니어 러닝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 후발 로버스트 리그레이션에서 로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계값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값에서는 전부 미분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도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lmost differentiabl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서 비선형 모델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구했던 리니어 러닝에서는 L이 고정행렬이었어요. 그래서 고정행렬이어가지고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널리니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L이 함수고 트레이닝 데이터 Y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즉 랜덤 매트릭스가 되므로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손풀이로 써왔던 거를 좀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저희가 컬렉션 텀을 구할 때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비선형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이 스테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스테인 아이덴티티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먼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이즈는 무조건 가우시안 노이즈여야 하고 그리고 임의의 함수 h 같은 경우에는 almost differentiable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테인 아이덴티티 공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노이즈와 그냥 임의의 함수 h를 곱한 값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과 그리고 이 임의의 함수 h를 미분한 값의 기대값과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노이즈가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실 텐데 왜 가우시안 노이즈여야 하고 왜 함수가 무조건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우시안 노이즈여야 하는 이유는 지금 스테인 아이덴티티의 형태 자체가 가우시안 노이즈여야만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은 노이즈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합성함수 미분이고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보시면은 지금 이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기대값의 정의죠. 이걸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적분한 형태에서 저희가 이 노이즈와 노이즈의 확률 분포를 곱한 값을 이 친구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준 후에 또 부분 적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값은 이 친구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스테인 아이덴티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무조건 가우시안 노이즈여야 하고요. 저희가 왜 함수 h가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전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위한 이 친구를 구하는 과정에서 h라는 임의의 함수가 미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없으면 이 아이덴티티가 성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h는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h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면은 almost differentiable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가 연속 분포이기 때문에 특정 점에서의 확률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조금 이걸 보시면 H'이 미분 가능해야 하고 이 점에서 사실 이 값은 연속 분포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lmost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것의 정의를 조금 따져봤고요.
이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교양에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풀어서 쓴 건데 보시면 되게 길어요. 왜냐면 저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쪼갤 수 있는 모든 단위로 다 쪼개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하겠지만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코렉션 텀 이거는 계속 똑같습니다. 이 코렉션 텀을 그냥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고 뭐 또 순서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최종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이 되는 이 형태를 여기서 이 함수, i에 대한 이 함수를 저희가 그냥 임의의 함수 h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를 h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얘와 같은 값은 noise와 임의의 함수 h를 곱한 값의 시그마의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거 약간 익숙한 형태인데 저희가 스테인 아이덴티티에서 배웠듯이 이 노이즈와 함수의 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해서 시그마 제곱을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기대값의 선형성에 의해서 시그마를 또 밖에 빼내고 h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같다. 스테인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값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이 계산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렬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V 매트릭스입니다. V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Y 라벨을 아주 조금 바꿨을 때 출력 벡터의 I 프라임 번째 성분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려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친구를 저희가 V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끌고 가져와 본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트레이스 V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스무스 넌리니어 러닝 모델에서 구하고자 하는 커렉션 텀은 이러한 형태를 띠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테인 아이덴티티와 V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계산에 적용하면은 커렉션 텀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커렉션 텀을 적용을 한 젠의 추정치를 구하게 된다면 커렉션 텀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전에 구한 커렉션 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이 붙여져 있는데 왜 여기서는 기대값이 없을까라고 하시는데 기대값은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값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해서 커렉션 텀을 이렇게 임의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저희가 이 IWLASIC에서는 트루 노이즈 베리언스인 시그마 제곱을 사용함으로 만약에 아까 전에 리니어 모델에서는 저희가 시그마 제곱의 햇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그마 제곱의 햇 노이즈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편 unbiasedness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almost differentiable한 nonlinear learning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비선형 모델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스무스 넌리니어 러닝과 일반적인 넌리니어 러닝의 차이점은 아까 전에는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스테인 아이덴티티에서 미분이 거의 모든 점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스테인 아이덴티티를 사용 못하고 리니어도 아니라서 트레이스 아이덴티티도 사용 못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기대값을 계산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부트스트랩 아이디어입니다. 부트스트랩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데이터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데이터를 여러 번 뽑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재생성한 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스텝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약간 눈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해줬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저희가 필요한 이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먼저 세타 햇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한 세타 햇을 토대로 노이즈의 추정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이즈의 추정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추정된 노이즈로부터 복원 추출을 활용해서 부트스트랩 노이즈 샘플인 노이즈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 추정치 중에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복원 추출을 통해서 노이즈 샘플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트스트랩 데이터인 저희가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다시 새로운 파라미터 벡터를 학습합니다. 세타 헬시안인 부트스트랩 노이즈 샘플을 이용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파라미터를 저희가 아까 전에 커렉션 텀에 있는 기호들이죠.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후 저희가 커렉션 텀에서 구하고자 했던 이 내적 값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의 분포를 알지 못해도 평균 값으로 근사를 부트스트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즉,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커렉션 텀을 근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근사한 커렉션 텀을 저희가 최종 IWBASIC, 부트스트랩으로 근사한 SIC라고 해가지고 커렉션 텀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쟤네 추정치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논리니어 러닝에서 네? non-linear 러닝이요? 어떤 스무스 non-linear 러닝 말하시는 건가요? 리니어 러닝 아닌가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네. SSM이 논리니어 러닝 되겠죠.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번 기수가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예. 어,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IWCV와 Numerical Examples인데 교재 3.3절하고 3.4절 내용이니까 복습 스터디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IWCV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그 1주차 때 학술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영일 로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제가 이후에 설명할 IWCV가 어떤 상황에서 좋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일 로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간단하게 환기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함수 형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맞게 분류하면 0, 틀리게 분류하면 1.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함수가 계산되는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 넣어놨는데요. 이제 만약 레이블이 1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한 모델로 나온 값이 2.1이면 이제 이 fs에 대한 부호가 1이니까 로스가 0, 또 지금 마이너스 0.5가 나왔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레이블과 저희가 추정한 그 값이 다르니까 로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이죠. 이제 왜 소개했었냐면 저희가 분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접하는 로스 펑션이 바로 이 영일 로스 펑션인데요. 이 함수 형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은서, 헌우님이 그리고 세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IWAIC, SIC 계열이 모두 로스 펑션의 미분 가능성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분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방식들을 못 쓰니까 어떻게 오차를 계산해서 모델 셀렉을 하겠냐 하면 그때 쓰는 방식이 바로 IWCV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선택 방법이 IWCV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이 IWCV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길래 이게 더 일반적이라고 제가 언급했냐면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결국 CV의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IWCV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기 이전에 CV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환기하면서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CV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IWCV는 정말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이제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이제 모델 셀렉 방법이 뭐가 있냐? 오차를 추정하는. 하면 당연히 CV거든요. 이제 이 CV가 왜 사랑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 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CV를 이용해서 오차를 계산했을 때, 그 테스트 에러를 계산했을 때, 언바이어스드한 테스트 에러에 대한 에스티메이터가 계산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 CV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CV 추정량이 과연 코릴레이트 시프트 상황에서도 언바이어스드함을 한 추정량을 주냐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CV의 장점을 살리면서 진행하겠다는 게 바로 IWCV입니다. 이제 IWCV에 대한 수식을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한 노테이션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Z라고 둘게요. 그리고 폴드, 제가 K개의 폴드로 나눴을 때 이제 그 각각의 폴드를 ZI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I 번째 폴드를 제외하고 학습된 모델을 F 언더바 ZI라고 할 거고요. 그 I 번째 폴드 내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계속 이 CV에 대해서 설명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까먹었을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CV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K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I번째 폴드를 빼놓고 잠시만요. 나머지로 이 F 햇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폴드들로 구한 F 햇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빼뒀던 I번째 폴드 있죠. 이 폴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나머지 폴드들 다 진행하는 거예요. I 플러스 1, 다시 빼놨던 거 이렇게 전체 폴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게 CV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IWCV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CV의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폴드는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I번째 폴드를 제외하고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로스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임포턴스를 고려해서 로스를 계산하겠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평균 내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냐면 전체 폴드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평균 내준 거. 그게 IWCV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배울 때 이제 K개의 폴드를 나누는 거 말고 이제 이 이후에 나눴을 때 전체 데이터를 폴드로 쳤을 때에 대한 것들도 함께 배웠었잖아요. 여기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IWLOCV라고 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CV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제 데이터 하나가 폴드다 보니까 이 ZI가 1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정량으로서 이걸 쓰기로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좋은 추정량으로서 그 기능을 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증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재에서도 따로 이렇게 증명을 적어두지 않고 이렇게 언급만 해놔가지고 저도 언급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이 IWCV를 이 수식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제가 좀 실제 문제 상황에 좀 적용해 본 간단한 예시인데요. 이제 어떻게 모델 셀렉을 진행하냐 하면 이제 제가 2장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발제를 맡은 이유가 이 감마, 이 어댑티브 IWERM에서 이 감마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뭐 높은 걸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3주차 발제에서 모델 셀렉에 대해서 배우고 있던 거였는데 그게 어떤 흐름으로 거기 내용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감마를 0.1, 0.3, 0.5 이렇게 후보를 둘게요. 제가 만약에 0.5를 후보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다 0.5를 대입하고 지금 이것도 물론 폴드를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0.5를 하고 i번째 폴드를 제외해서 이거에 대한 세타 헷 언더바 감마 그리고 i번째 폴드 제외한 이거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 여기서 봤던 여기에 세타 헷 넣어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f 헷을 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 테스트 젠 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0.1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0.3 고정해서 그거에 대한 또 젠 값 구하고 0.5 이렇게 계속 젠 값 구해가지고 이 전체 감마값 전체 후보 모델에 대한 젠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고 만약 가령 0.5가 가장 작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0.5를 이제 여기다 픽스 해놓고 이번에는 i번째 폴드를 빼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댑티브 IWERM을 계산하겠다는 게 저희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재 3장 4절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IWAIC, IWSIC 그리고 제가 방금 막 소개한 IWCV 이거에 대해서 성능이 어떤지 평가해 보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방금 제가 여기 예시에서 IWCV에서 지금 0.5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특수한 제 손에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감마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일반적으로 0.5가 최적의 감마값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각각의 모델 성능도 평가하면서 이 감마값이 진짜 0.5가 최적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게 이 3.4절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표가 여기 있는데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같이 봐보려고 해요. 이 표를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 에러 그러니까 참값 사실은 모르는 값이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표시되어 있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각 기법으로 구한 이제 젠 핵값들인데 좀 조심해서 보셔야 할 게 여기 이 참값을 이제 각 기법으로 구한 젠 값에서는 이제 이 점선으로 표시해 두었거든요. 좀 큰 시선에서 좀 바라보면 IWCV에서 구한 젠 핵값이 이 점선하고 꽤나 유사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나머지들 다 그렇고요. 근데 좀 아까 앞서 말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CV가 이제 코베레이트 시프트 상황에서 그 젠에 대한 언바이어스드한 에스티메이터를 못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기법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잘 근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나머지들 여기 이게 이제 평균을 읽고 이제 그 표준 편차 그 분산들인데
이제 IWCV를 보면 이제 IWSIC랑 AIC에 비해 조금 분산이 커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IWCV가 조금 범용적인 함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좀 많은 분산을 좀 포용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0.4에서 0.6 사이에서 감마 값이 선택되는 걸 좀 최적의 감마가 선택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최적의 각 모델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감마 값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하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예측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 표가 이것도 좀 재밌는데 시나리오를 나눠서 그 수치를 제시해요.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게 지금 실제 함수는 이런 비선형 함수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제시하는 f 햇이 1차식일 때 그게 첫 번째 행위고요. 그러니까 잘못 지정된 모델과 큰 샘플 크기를 가정한 시나리오가 첫 번째 행위에 표시되어 있고, 이제 2차식을 고려한, 이제 거의 올바른 모델과 작은 샘플 크기를 고려한 그런 시나리오가 두 번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뭘 보고 평가하시면 되냐? 아까는 위에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걸 보고 평가했었는데 이걸 보고 평가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보시면 확실히 CV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모델들 꽤나 비슷비슷하게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거에서는 확실히 여기서도 CV는 성능이 좀 떨어지죠. 일반적인 CV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중에서도 좀 놀랄 만한 부분이 되게 일반적인 함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IWCV가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이제 이 각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 IWSIC와 IWAIC는 이제 로스 펑션의 미분 가능성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IWCV와 일반적인 CV 이 두 개의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평가한 그림입니다. 혹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IWCV 꽤나 괜찮은 성능 보이고 있죠? 수치로 보면 또 괜찮고 사실 이게 이제 교재에 적혀 있는 문구인데 제가 번역하면 이 의미가 조금 훼손될 것 같아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약간 IWCV가 꽤나 범용적인 로스 펑션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꽤나 괜찮은 성능을 낸다라는 게 제 발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WCV 이해하기 위해서 영일 로스에 대해서가 뭔지 한번 환기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 IWCV를 사용하는 상황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 또 함께 배웠었고, 왜 IWCV에서 왜 임포턴스 웨이트를 고려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IWCV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했었고요. 그걸 이제 실제 상황에 그걸 활용한 예시 했었고, 이제 저희가 3장에서 배웠던 기법들, 평가까지 하고, 이제 그냥 회귀 문제, 그리고 분류 문제에서 평가한 것까지 해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